차갑게 식어버린 바람이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강은서의 심장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송긋처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드레스는 순백의 웨딩드레스였지만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를 알리는 수위처럼 느껴졌다. 내일이면 그녀는 이재혁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이재혁은 재벌가의 망나니 아들로 소문이 자자했다. 방탕하고 잔인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듯한 그 눈빛이 은서를 질식시켰다. 은서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창백한 뺨, 초점 잃은 눈동자. 이건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인형처럼 조종당했다.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모든 것이 무너진 후 그녀의 가족은 이재혁의 아버지인 이 회장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었다. 그 빚은 돈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은서, 그녀 자신을 담보로 한 잔인한 거래였다. 은서야, 이건 너 하나만의 희생이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가 살 길이야. 어머니의 애원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은서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향한 연민보다는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운명에 대한 반항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 똑, 똑.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그럴수록 탈출에 대한 갈망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호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몇 시간 전 호텔 직원이 잠시 문을 열어두고 간 비상계단이 떠올랐다. 그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다.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평소 입던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현금과 휴대폰만 챙겼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머뭇거릴수록 용기는 사라질 것이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비상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차가운 금속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비명을 질렀다. 쿵, 쿵, 쿵. 마치 자유를 향한 그녀의 의지를 알리듯 격렬하게 울렸다. 드디어 1층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호텔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지만 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적 드문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밤거리는 낯설고 위험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초라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막연히 버스터미널을 향해 달렸다. 최대한 멀리,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몇 시간을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이 아려왔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번화가를 벗어나자 희미한 가로등만이 길을 밝혔다. 그때였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에서 익숙지 않은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예상치 못한 곳이었다. 허름한 간판들이 줄지어 늘어선 낡은 골목, 싸구려 술집과 허름한 식당들이 뒤섞인 곳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낡은 천막 아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노점상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는 듯했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북적거림 속에서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고 싶었다. 낡은 테이블에 앉아 어묵 국물 한 그릇을 시켰다. 따뜻한 국물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골목의 사람들은 모두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묘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다. 남자는 낡은 티셔츠에 달아빠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테이블에 혼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오똑한 콧날이 돋보였다. 가난해 보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들어 은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는 어둡고 깊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은서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럴 수 없었다.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의 제스처였지만 은서의 가슴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김지훈이었다. 이 골목의 어느 한 구석에서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며 고물을 모아 예술작품을 만드는 남자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예술가 혹은 그저 이상한 고물상 주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지우는 은서를 보았다. 호텔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이질적인 복장, 불안하고 위태로운 눈빛. 분명히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강렬한 저항심을 읽었다. 겉으로는 여려 보였지만 내면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어묵 국물을 다 마신 은서는 다시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시라도 눈을 붙일 곳이 없었다. 그때 지훈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은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 괜찮아요.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 위험한 곳이야.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기에는. 지훈의 눈빛은 경고보다는 걱정을 담고 있었다. 은서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남자에게서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 괜찮다면 내 작업실에서 잠시 쉬어도 좋아. 지훈의 제안에 은서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의 작업실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리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의 눈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그 눈동자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깊은 피로와 절박함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고마워요. 은서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내했다. 낡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더욱 허름한 건물이 나타났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다.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묘하게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침대도 보였다. 불편하겠지만 여기서 잠시 쉬어. 지훈은 그녀에게 담요를 건네주었다. 은서는 담요를 받아들고 낡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참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지훈은 말없이 낡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왜 도망쳤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은서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꼈다. 피곤이 밀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워 도망쳐왔고 내일이면 그녀의 결혼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절망감을 이야기했다. 저는 내일 결혼해야 했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아버지가 회사를 망하게 해서 그 대가로 제가 팔려가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려버린 사람처럼 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판단이나 비난도 없었다. 그저 깊은 공감과 이해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를 비추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힘들었겠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은서의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밤은 깊어지고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은서는 지훈의 옆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가끔씩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네가 택한 길이라면 후회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 말은 은서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점점 더 밤이 깊어지자 은서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꿈을 꾸었다.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꿈.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울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고개를 들자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폭풍 속을 걸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새벽녘,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에 손을 뻗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 그 손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문득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망쳤고 이 남자와 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족에게도 그 남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녀의 상황은 복잡했고 이 남자를 이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배낭을 챙겨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문 밖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두운 작업실 안에서 그의 모습은 더욱 희미하게 보였다. 은서는 그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아마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남자.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힘든 순간에 뜻밖의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고마워요. 오직 그 한마디만을 담은 짧은 인사였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은서는 다시 한번 밤거리로 나섰다. 어제의 도망과는 달랐다. 어제는 절망 속에서 도망쳤지만 오늘은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짧은 만남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지훈이 눈을 뜨고 그녀가 남긴 쪽지를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은서가 남긴 쪽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봤다. 이미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지우는 피식 웃었다. 정말이지, 예측 불가능한 여자군. 그의 표정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쳤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직감에 가까웠다. 아침 햇살이 차가운 도시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은서는 무작정 버스터미널을 향해 걸었다. 지난밤의 기운은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낡은 작업실에 김지훈이라는 남자는 마치 꿈속의 인물 같았다. 그의 따뜻한 위로는 잠시나마 그녀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가장 이른 시외버스 표를 샀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서울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버스는 굉음을 내며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뒤로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은 마치 그녀의 과거처럼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이 들었거나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은서는 창밖을 응시했다. 밤새 내린 비로 촉촉하게 젖은 도로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어렴풋이 아버지가 떠올랐다. 강은서의 아버지는 한때 유망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은서의 어린 시절은 부족함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5년 전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갑작스러운 부도 소식과 함께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그 후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은서는 대학을 중퇴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순식간에 몰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한 경영부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어린 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3년 전 아버지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결국 아버지는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어머니는 더욱 은서에게 매달렸다. 이 회장과의 결혼은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어머니는 이 회장이 아버지의 옛 사업 파트너였으며 그가 자신들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은서는 어머니의 절박함을 알았기에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밤까지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막상 닥쳐온 현실은 그녀의 한계를 넘어섰다. 버스는 어느새 작은 소도시에 도착했다. 은서는 버스에서 내려 처음 보는 거리를 걸었다. 이곳은 서울처럼 번잡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시골 같지도 않았다. 적당히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빈집을 찾아다녔다. 다행히도 길가의 전봇대에 붙어있는 하숙구함이라는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 주인의 인상이 좋아 보이는 허름한 하숙집이었다. 학생인가 젊은 아가씨가 혼자 다닌다니. 하숙집 아주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은서를 맞았다. 네, 혼자예요.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은서는 거짓말을 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보여주었다.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방이었다. 은서는 그곳에 짐을 풀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은서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동네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다. 설거지, 서빙, 청소.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육체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편안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강은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이라는 가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자신을 억압하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듯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주인은 친절했고 동료들도 그녀를 잘 대해주었다. 은서는 그곳에서 작은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김지우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 그녀는 문득 지난밤의 온기가 그리웠지만 그 그리움은 이내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이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던 은서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손님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가 이재혁과 닮은 듯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착각일 거야. 설마 이곳까지 올 리 없어. 은서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남자는 분명 이재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하고 오만했다. 그는 은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등골은 오싹했다. 이재혁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허름한 곳에 손님이 다 있군.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은서는 움찔했다. 다행히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했다. 그래, 아직 못 찾았어. 그 여자가 감히 날 배신하다니. 반드시 찾아내서 내 발밑에 무릎 꿇릴 거야.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집착이 느껴졌다. 은서는 재빨리 주방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재혁이 이곳까지 온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를 찾아낸 것일까? 불안감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짐을 챙겨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하숙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민희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은서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난밤의 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본명, 가족의 비극, 그리고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상황까지. 아주머니는 놀랐지만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다. 세상에 그런 사정이 있었을 줄이야. 힘들었겠구나. 아주머니는 은서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지 않니?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해줘야지.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돈으로만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다 그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은서의 말에 아주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님 일이라니 무슨 말이야. 은서는 지난 몇 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의문점을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회사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다. 그리고 아버지는 감옥에 간 후 이유 모를 병에 시달렸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재혁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아버지의 회사를 노리고 음모를 꾸몄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 회장이 아버님 옛 파트너였다고 했지. 그럼 더욱더 의심스럽구나. 세상에는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아주머니의 말은 은서의 의심에 확신을 더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니다. 민희야, 너는 강해.
혼자서 여기까지 도망쳐올 만큼 용기 있는 아이야. 아주머니는 은서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아주머니에게는 조카 한 명이 있는데 그 아이가 기자 일을 하고 있어.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주머니의 조카. 박민재는 열정 넘치는 사회부 기자였다. 그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다. 은서는 망설였다.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다. 자신을 억압하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며칠 후 박민재 기자가 하숙집을 찾아왔다. 그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은서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다. 특히 아버지의 회사 부도와 이재혁의 아버지인 이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그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다. 강은서 씨 아버님의 회사 부도 사건. 저도 예전에 취재하다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권력의 압박 때문에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죠. 민재 기자의 말에 은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 회장이 단순히 부자라서가 아니라 뭔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그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민재 기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강은서 씨가 도망친 것은 어쩌면 신의 한 수일지도 모릅니다. 이 결혼 자체가 그들의 또 다른 음모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죠. 그날부터 은서와 민재 기자는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재 기자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이 회장과 그의 기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은서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보았다.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그녀는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 낡은 상자 안에 숨겨져 있던 USB였다. USB 안에는 아버지의 회사 부도와 관련된 기밀 문서들과 함께 이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이 회장은 아버지의 회사를 강탈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아버지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은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이건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어. 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야. 은서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민재 기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강은서 씨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죠. 그들은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USB 속 자료들을 분석했다. 자료들은 방대하고 복잡했다. 그 안에는 이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탈세, 그리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까지 드러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 회장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의 정점에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빠,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그녀의 다짐은 강렬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지훈과의 하룻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시작점이었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소도시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되었다. 김민희라는 가명은 이제 강은서에게 더 익숙한 이름이 되었다. 식당 일은 힘들었지만 단순한 육체 노동은 오히려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다. 더 이상 웨딩드레스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이재혁의 오만한 얼굴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민재 기자와의 만남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 기자는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은서가 발견한 USB 속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회장과 그의 거대 기업인 대성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그들의 수법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강은서의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거대한 먹이사슬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대성그룹은 정계와 재계에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조직처럼 움직였다. 강은서 씨 아버님의 회사는 대성그룹이 주변의 작은 기업들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실상은 교묘한 압박과 내부 정보 유출을 통해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헐값에 인수하는 방식이었죠. 민재 기자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재혁 그자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가 강은서 씨와 결혼하려 했던 것도 아버님의 재산을 노린 것일 수도 있고요. 은서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더욱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민재 기자는 은서에게 신분 노출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대성그룹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강은서 씨의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전사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아 잠시 밖에 나와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식당 앞을 지나가는 럭셔리한 외제차 한 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그 안에서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다. 이재혁. 그는 아니나 다를까 이곳 소도시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화려한 옷차림과 오만한 표정으로 보아 그 또한 재벌가 자제인 듯했다. 이재혁은 차 안에서 통화를 하는 듯했다. 그래, 그 계집애 아직 못 찾았다고 쓸모없는 놈들.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은서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은서는 재빨리 몸을 숙여 기둥 뒤로 숨었다. 다행히 이재혁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차를 몰고 지나갔다. 그날 밤 은서는 민재 기자에게 이재혁의 출연 소식을 알렸다. 민재 기자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그들이 이곳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는 건 그만큼 강은서 씨를 찾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외진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막막했다. 그때 민재 기자의 눈빛이 섬광처럼 빛났다. 아, 생각났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시골에 작은 별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전에 몇 년간 비어있던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할 겁니다. 그곳이라면 잠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은서는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민재 기자의 도움으로 아주 외진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정말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다.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이었지만 도시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에 은서는 잠시 이질감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별장은 낡고 오래되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숲이 우거져 있었다. 은서는 그곳에서 민재 기자와 함께 아버지의 사건을 파고드는 일에 전념했다. 그들은 USB에 있는 파일들을 정리하고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그때 은서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회사 문서들 중 일부가 김지훈의 작업실에서 봤던 고물상 목록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김지훈이 뭔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민재 기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지훈이요. 강은서 씨가 도망쳤던 날 만났다는 그 사람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김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재 기자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김지훈, 그 사람은 단순히 고물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 기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권지훈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권수호 회장님의 손자, 즉 권그룹에 숨겨진 상속자입니다. 은서는 믿을 수 없었다. 권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거대 기업. 이 회장의 대성그룹과는 라이벌 관계를 넘어 숙적에 가까운 거대한 두 산맥이었다. 그 초라했던 고물상 주인이 그 누구보다 소박해 보였던 남자가 사실은 그 거대한 권그룹의 후계자였다니.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남자가 사실은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을 속였던 것인가. 권지훈 씨는 몇 년 전부터 잠적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가업 승계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소문으로는 권 회장과의 불화 때문에 숨어 지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지금껏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민재 기자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의 아버지가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당시 그 사고에도 대성그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은서는 지난밤 지훈의 눈빛에서 읽었던 깊은 고독과 슬픔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역시 그녀처럼 과거의 비극을 안고 살았던 것일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이 회장이라면 지훈 또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가 고물상으로 위장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정보를 수집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낡은 문서들이 단순한 고물상 목록이 아니었던 것이다. 권지훈 씨가 숨어 지낸 이유가 대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함이었다면 강은서 씨와 아버님의 사건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민재 기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배신감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뒤섞였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지훈, 아니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삶에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가 그녀의 복수를 돕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정체가 너무나 엄청났기에 그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밤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오늘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낡은 별장의 창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지훈, 아니 권지훈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밤샘 고민 끝에 은서는 권지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의도를 가졌든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민재 기자에게 권지훈의 마지막 행적을 물어 그의 작업실이 있는 낡은 골목으로 향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음침했다. 며칠 전의 비는 그쳤지만 어딘가 축축한 습기가 감돌았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다. 다시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낡은 작업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몇 번 더 두드려 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가 떠난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피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 옆집에서 누군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누구 찾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순박했다. 권지훈 씨를 찾는데요. 은서는 순간 말을 더듬었다. 아, 지훈이 한동안 안 보이더니 저번에 짐을 다 빼고 어디론가 떠났어. 다시는 안 올 것 같던데. 남자의 말에 은서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떠났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친구는 워낙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사람이라 어디 간다고 말해주는 법이 없지. 마지막으로 본 게 며칠 전에 비 올 때였나. 밤에 갑자기 차를 불러서 짐 싣고 가버리더라고. 비 오던 밤. 그것은 바로 은서가 그를 만났던 날 밤이었다. 그가 그녀가 떠난 직후 자신도 이 골목을 떠났다는 사실에 은서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가 그녀를 피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은서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다시 민재 기자에게 연락했다. 민재 기자는 은서의 실망스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권지훈 씨가 아무리 잠적했어도 권그룹의 후계자인데 흔적을 안 남길 리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파볼게요. 어쩌면 그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민재 기자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강은서 씨, 큰일 났습니다. 대성그룹이 강은서 씨를 공개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은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떡해요? 제가 김민희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건가요? 아직 그건 확실치 않지만 그들이 강은서 씨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언론을 이용해 강은서 씨를 파혼녀로 매도하고 그녀의 아버지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강은서 씨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민재 기자는 당장 은서에게 몸을 숨기라고 경고했다. 은서는 민재 기자의 할아버지 별장을 떠나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낡은 여관에 숨어 지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대성그룹 이재혁 약혼녀 실종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그녀의 얼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집안 망친 주제에 도망치다니. 재벌계 시집가서 신분 상승하려다 실패했군.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은서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이재혁과 이 회장은 언론을 이용해 그녀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여관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숨을 죽였다. 이재혁의 부하들일까?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권지훈,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말끔한 차림이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코트와 잘 다듬어진 머리.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은서는 그를 보자마자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당신은 대체 누구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의 뒤로는 덩치 큰 경호원 몇 명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지훈이든 권지훈이든 상관없잖아. 중요한 건 내가 널 찾았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왜요? 당신도 이재혁처럼 날 이용하려는 건가요?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은서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네가 가진 게 없다고, 강은서. 넌 내가 찾던 중요한 퍼즐 조각이야. 내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내 아버지의 죽음.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대성그룹 이 회장이 있어. 지훈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은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당신 아버지도 이 회장 때문이라고요. 그래, 내 아버지는 대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고 대성그룹은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었지. 나는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어. 잠적해서 밑바닥부터 대성그룹의 약점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남긴 USB를 찾았지. 그는 그녀가 발견한 USB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은서는 소름이 돋았다. 당신 어떻게 그걸 알았죠? 네가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박민재 기자가 너와 접촉한 것도 알고 있었고.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널 미행했어.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 은서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다. 당신 날 속인 거였군요. 지난 밤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어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 그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난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 내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 그래서 널 주시했지. 그럼 당신은 지금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죠? 또 다른 감옥으로. 은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니, 널 보호할 거야. 그리고 함께 싸울 거야. 대성그룹을 무너뜨리고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낼 거야. 넌 내게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될 테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묘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될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재혁과 이 회장은 이미 그녀를 향한 칼을 겨누고 있었다. 혼자서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지훈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회장에게 복수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은서는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넌 이미 날 만났고 내 정체까지 알게 됐어. 이제 와서 내가 널 해치려 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미 그렇게 했을 거야. 난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지만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아.
특히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더더욱.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선택은 내 몫이야. 혼자서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우다 비참하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지옥에서 벗어나 복수를 이루거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탈출구이자 복수의 기회였다. 그녀는 지난밤 그의 작업실에서 느꼈던 묘한 안정감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읽었던 고독과 상처를 기억했다. 어쩌면 그들 모두 같은 배를 탄 동지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 순간 은서는 어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좋아요. 당신을 믿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줘요. 어떤 경우에도 날 버리지 않겠다고. 은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약속하지. 죽는 한이 있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난밤의 부드러운 미소와는 또 다른 결의의 찬 미소였다. 지훈은 은서를 이끌고 여관을 나섰다.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밤 초라하게 도망쳤던 그 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은서는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도망쳐왔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지훈이라는 예상치 못한 아군과 함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김지훈의 또 다른 면모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어쩌면 그와 그녀는 처음부터 운명처럼 얽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권지훈의 고급 세단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저택으로 은서를 안내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삼엄한 경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요새 같았다. 지훈은 은서에게 이곳이 권그룹의 비상 거점 중 하나이며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저택 내부에는 최신식 장비들이 갖춰진 상황실이 있었고 몇몇 전문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이들이었다. 이곳이라면 안전할 겁니다. 대성그룹도 이곳의 존재는 알지 못할 테니까요. 지훈의 말에 은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간의 불안감과 공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지훈은 은서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권그룹의 후계자지만 정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전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 대성그룹 이 회장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권그룹의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 했지. 그래서 나는 지난 몇 년간 잠적하며 이 회장의 모든 비리를 파헤쳤어. 네 아버님의 사건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거야. 은서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회장의 악행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럼 당신이 나를 찾은 것도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나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용이라는 말보다는 동맹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거야.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어 하지.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특히 네가 가진 USB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은서는 USB에 담긴 내용을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전문가들과 함께 밤샘 분석에 들어갔다. USB에는 강은서 아버지의 회사 부도와 관련된 대성그룹의 불법 행위, 내부자 거래,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 내역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 회장이 강은서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병세가 악화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나 다름없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야. 살인이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은서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강은서, 걱정 마. 우리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만천에 밝혀낼 거야. 그때부터 은서는 지훈의 복수 계획에 깊이 가담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주체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수소문하여 증언을 확보했고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추가적인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지훈의 치밀한 계획의 중요한 조각이 되었다. 하루는 지훈이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안겨 있었다. 순백의 말티즈였다. 강아지는 은서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얘는 보리야. 오래전에 버려졌던 강아지인데 내가 가끔 돌봐주고 있어. 널 지루하지 않게 해줄 거야.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웠던 표정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보리는 은서를 따랐다. 그녀가 방에 있을 때면 문 앞에서 기다렸고 그녀가 슬퍼 보일 때면 조용히 다가와 품에 안겼다. 보리는 은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보리를 통해 오랜만에 순수한 사랑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보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은서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보리는 앞으로 그녀의 복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한편 대성그룹 이재혁은 은서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온갖 정보망을 동원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려 했다. 그 계집애가 감히 날 모욕하다니 반드시 내 발밑에 무릎 꿇릴 거야. 이재혁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이 회장 역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강은서가 사라진 이후 권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권지훈 그 자식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건가? 그 녀석의 아버지를 처리했을 때부터 뭔가 찜찜했어. 강은서 그 계집애와 권지훈이 만났을 리는 없을 텐데. 이 회장은 자신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권지훈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강은서의 행방을 반드시 찾아내라. 혹시라도 그 둘이 접촉했다면 모든 수를 써서 막아야 한다. 지훈은 이 회장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대성그룹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이 회장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군.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지훈은 은서에게 경고했다. 그들은 강은서 씨를 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훈과 은서는 이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이 회장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그가 관련된 비자금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밝혀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장이 자신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과거 권지훈의 아버지 회사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사용했다는 증거였다. 이것은 이 회장의 두 가지 죄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성그룹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은서는 두려웠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은서는 지훈에게 물었다. 내 도움이 필요해. 대성그룹 건물은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인이 침입하기 어려워. 하지만 내부 정보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 지훈은 은서의 눈을 응시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 중에 대성그룹 내부에 어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찾아봐. 은서는 지훈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모든 유품을 다시 뒤졌다. 수십 년 된 사진첩, 낡은 편지들, 그리고 아버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만년필과 함께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첩에는 복잡한 숫자와 암호 같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뭘까요? 은서는 수첩을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수첩을 받아들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수첩 속 암호가 대성그룹의 구형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비밀번호라는 것을 알아냈다. 아버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성그룹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해두고 그것을 암호화하여 숨겨놓았던 것이다. 강은서, 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지훈은 감탄하며 말했다. 이 비밀번호만 있으면 대성그룹의 모든 비밀을 열어볼 수 있어. 이건 정말 결정적인 단서야. 그들은 이제 대성그룹에 잠입하여 이 회장의 모든 비리를 다운로드할 계획을 세웠다.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대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했고, 은서는 아버지의 수첩 속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의 핵심 서버에 접근할 준비를 했다. 작전 당일 밤,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은서 앞에 섰다.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작전은 아주 위험해.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 그럼 가자. 이재혁과 이 회장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자. 그들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손에는 아버지들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은서의 품속에는 보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보리는 그들의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줄 숨겨진 영웅이 될지도 모른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대성그룹 본사 건물은 그 어떤 불빛도 없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훈과 은서는 이 회장의 눈을 피해 건물 뒤편에 인적 드문 곳으로 접근했다. 지훈은 검은색 후드티를 눌러쓰고 있었고 은서는 어두운 색의 복장으로 몸을 감췄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보리는 은서의 품속에서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 어떤 변수도 만들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역력했다. 내가 외부 보안을 해제하고 시선을 돌릴 거야. 그때 강은서는 아버지가 남긴 백도어를 이용해서 핵심 서버에 침투해야 해. 모든 데이터는 미리 준비해둔 암호화된 USB로 다운로드해야 한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빈 USB가 들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쥐었다. 아빠,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건물 외벽의 보안 카메라와 센서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뛰어난 해킹 실력과 침투 능력을 갖춘 전문가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은서는 건물의 비상 출입문으로 향했다. 잠겨있던 문이 스르륵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울렸다. 지하 3층, 대성그룹의 핵심 서버실.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은서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암호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훈이 원격으로 전송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집중했다. 복잡한 코드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서버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기계음이 가득한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서버렉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묘한 압박감을 주었다. 은서는 지훈의 지시에 따라 특정 서버에 USB를 연결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화면에 빠르게 올라가는 숫자들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다. 수많은 파일들이 그녀의 USB로 옮겨지고 있었다. 이 회장의 불법적인 모든 증거들이 이곳에 있었다. 그때였다. 누구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서버실 문이 다시 열렸다. 보안요원 2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다. 은서는 쏘스라치게 놀라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보안요원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다. 꼼짝마 정체가 뭐야? 보안요원이 달려들었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은서의 품에 안겨있던 보리가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컹컹 보리의 날카로운 짖음은 서버실 안에 울려 퍼졌고 보안요원들은 순간 당황했다. 그 틈을 타 은서는 몸을 날려 다른 보안요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다운로드 진행률은 아직 90%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그 순간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여 보안요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듯했다. 강은서, 괜찮아. 지훈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운로드 거의 다 됐어요. 은서는 급하게 외쳤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보안요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상황이 더 이상 여유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됐다 어서. 은서는 USB를 뽑아들고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버실을 빠져나와 비상 계단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는 보안 요원들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쾅 총성이 울렸다. 지훈은 은서를 감싸 안으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빗발치는 총알을 피하며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보리는 은서의 품속에서 고개를 파묻고 숨을 죽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검은색 밴이 멈춰 섰다. 민재 기자와 지훈의 부하들이 타고 있었다. 어서 타요. 민재 기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황급히 밴에 몸을 실었다. 밴은 엔진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쫓아왔지만 밴은 이미 속도를 내며 멀어지고 있었다. 밴 안에서 은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렸다. 괜찮아.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덕분에 그녀는 그에게서 전에 없이 강인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곧바로 USB 속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 회장은 강은서 아버지의 회사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했으며 그 자금의 일부는 권지훈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데도 사용되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두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회장이 강은서 씨 아버님 회사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탐욕 때문이 아니었어. 그는 권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나의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강은서 씨 아버님의 회사를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에 이용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재혁은 그 모든 음모에 깊이 가담했어. 그는 이 회장의 충실한 개나 다름없었지. 그때 민재 기자가 긴급 속보를 가져왔다. 권지훈 씨, 이 회장이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권지훈 씨를 기업 스파이자 사회혼란 조장범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서 씨를 이재혁 씨와의 파혼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꾸미는 비윤리적인 여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은서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자신을 철저히 짓밟으려 했다. 이런 파렴치한 자식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은 민재 기자에게 말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야.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다. 민재 기자,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줘. 단, 한 번에 터뜨려야 해. 이 회장이 변명할 여지조차 주지 않도록. 하지만 이 회장은 예상보다 더 교활하고 비열했다. 그는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으려 했다. 그는 강은서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쳐 불륜, 도피 등 온갖 자극적인 가십으로 포장하여 그녀를 파괴하려 했다. 심지어 은서의 어머니에게까지 접근하여 그녀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은서의 어머니는 딸의 안위를 걱정하며 은서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은서야, 제발 돌아와다오. 엄마는 너마저 잃을 수는 없어. 그들과 맞서봤자 너만 다칠 뿐이야.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은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두려워 마. 이 회장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발악하는 거지. 지우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때였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지훈의 안전가옥에 나타났다. 이재혁. 그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권지훈, 네가 감히 내 여자를 숨기고 내 아버지에게 도전하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군. 지훈과 이재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견제하고 증오해왔던 숙적이었다. 내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은 곧 만천에 드러날 거야. 그 비열한 방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닥쳐, 내 아버지가 죽은 것도 제업자득이야. 감히 우리 대성그룹을 건드리다니. 그리고 너, 강은서. 이재혁은 은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감히 날 버리고 도망쳐. 네가 내 신부가 되어야 할 몸인데 내가 널 영원히 붙잡아두고 괴롭혀 줄 거야. 그의 집착적인 광기는 은서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이재혁의 경호원들이 지훈과 은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지훈은 재빨리 은서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민재 기자. 증거 파일은 이미 언론에 넘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맡게 해선 안 돼. 네, 권지훈 씨 지금 바로 배포합니다. 민재 기자는 서둘러 노트북을 조작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지훈은 뛰어난 격투 실력으로
이재혁의 경호원들을 상대했다.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공격은 정확했다. 은서는 지훈의 뒤에서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재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보리가 맹렬히 짖으며 이재혁의 다리를 물었다. 깨갱 이재혁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보리는 은서의 충실한 수호자였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이재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보리를 노려보았다. 그는 쓰러진 채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은서를 향해 번뜩였다. 강은서, 지훈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미 다른 경호원들을 제압했지만 이재혁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칼날이 은서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은서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보리가 다시 한번 몸을 날렸다. 컹보리의 몸이 칼날에 부딪혔다. 쨍그랑 칼날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보리. 은서는 비명을 질렀다. 보리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재혁의 칼날이 보리의 옆구리를 깊숙이 베고 지나간 것이었다. 보리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이 개자식 지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재혁에게 달려들어 맹렬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재혁은 지훈의 분노에 찬 주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민재 기자와 지훈의 부하들이 이재혁의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은서는 피를 흘리는 보리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보리야, 안 돼. 보리야. 보리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은 은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지훈은 분노와 함께 슬픔에 잠긴 얼굴로 이재혁을 노려보았다. 내 놈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네 죄는 너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의 선고와도 같았다. 이재혁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비열하게 웃었다. 하하하. 어차피 끝이야. 너희도 나도 다 끝이야. 그 순간 민재 기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권지훈 씨 속보입니다. 대성그룹 이 회장의 비리가 언론에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승리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은서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피를 흘리는 보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승리는 너무나 큰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은서는 보리를 안고 필사적으로 치료할 곳을 찾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함께 보리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여 격렬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권지훈의 안전가옥은 혼란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보리의 피가 은서의 옷자락을 적셨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보리야, 제발. 안 돼. 은서의 절규는 지훈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는 즉시 수의사를 불렀지만 보리의 상태는 위중했다. 출혈이 심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의사의 말에 은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지훈은 은서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을 거야. 은서, 보리는 강해. 분명 이겨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보리는 긴 수술 끝에 겨우 고비를 넘겼다. 수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은서는 보리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보리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보리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곁을 지켜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에게 보리는 가족이었다. 한편 대성그룹 이 회장의 비리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민재 기자의 보도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권지훈이 제공한 USB 속 데이터와 은서의 아버지 수첩 속 암호, 그리고 은서가 직접 경험한 이 회장의 악행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불법 자금 조성, 탈세, 권력형 비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아버지들의 죽음과 관련된 음모까지. 이 회장은 검찰의 긴급 체포를 피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재 기자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이재형 역시 구속되었다. 그는 대성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아버지의 음모에 깊이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이재혁은 여전히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지훈과 강은서 그리고 민재 기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법정에서 은서는 이재혁과 다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 어린 집착으로 번들거렸지만 이전과는 달리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은서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법정 증언대에 서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강요된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재혁 씨와 이 회장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은서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권지훈은 은서의 곁을 지켰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여 대성그룹과 이 회장의 모든 비리를 증언했다. 그는 권그룹의 후계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대성그룹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재판은 길고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이 회장과 이재혁 측은 온갖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했고 권지훈과 은서에게 온갖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다. 심지어 은서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이용하려 했지만 은서의 어머니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딸을 믿고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밤 은서는 보리의 곁을 지키며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고맙다. 은서야,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다. 아버지가 그녀의 복수를 용서하고 그녀가 해낸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재판의 마지막 날,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 회장과 이재혁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법정 안에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함께 희미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은서는 지훈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홀가분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심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은서. 지훈의 목소리는 위로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보리가...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보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수의사는 보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뒷다리 한쪽은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보리는 그녀의 복수를 돕는 과정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은서는 보리를 볼 때마다 미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보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은서에게 보리를 위한 재활 치료를 약속했다. 내가 보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거야. 최고 의료진을 동원해서라도. 보리는 내게 소중한 존재니까.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서는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은서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널 복수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어. 하지만 널 알아갈수록 넌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 넌 내게 희망을 줬어. 내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해줬어. 그리고 널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은서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그와 함께하며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강인한 버팀목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지훈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슬픔, 분노, 연민,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사랑. 그들은 지난밤의 짧은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이 서로를 만나 치유하고 함께 복수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운명. 이 회장과 이재혁의 몰락으로 권그룹은 재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훈은 권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았고 그는 권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고물상 김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권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권지훈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는 은서와 함께 아버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은서는 보리의 회복에 전념했다. 보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권지훈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회장과 이재혁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성그룹은 몰락의 길을 걸었고 권지훈이 이끄는 권그룹은 재계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지훈은 단순히 기업을 확장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권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했다. 지훈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은서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처럼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진실과 정의였다. 은서는 재단의 실무를 맡아 지훈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는 이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곁에는 보리가 있었다. 보리는 꾸준한 재활치료와 지훈의 지원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비록 한쪽 다리가 약간 불편했지만 보리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은서의 곁을 지켰다. 보리는 이제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은서와 지훈의 지난날의 고통과 승리를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그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유대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보리는 종종 재단 사무실에 나와 은서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고 재단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마스코트가 되었다. 민재 기자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썼다. 그는 권지훈과 강은서의 도움으로 얻은 특종을 발판 삼아 더욱 영향력 있는 기자가 되었고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종종 재단 사무실에 찾아와 은서와 지훈에게 새로운 정보들을 공유했고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은서의 어머니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녀는 딸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처음에는 이 회장의 협박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딸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녀를 믿어주었다. 이제 그녀는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딸의 곁을 지켰다. 은서와 어머니는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은서는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빠의 명예도 저희 가족의 평화도요. 아빠의 딸이어서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지훈과 은서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은 은서를 처음 만났던 낡은 골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여전히 허름했지만 예전의 음침함은 사라지고 작은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들어서 활기찬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낡은 작업실은 이제 지훈이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곳에서 널 처음 만났지. 그때 넌 정말 위태로워 보였는데.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으며 회상했다. 은서는 웃었다.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낡은 옷을 입고 수상한 고물상처럼 보였죠.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훈은 은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보리와 은서의 모습이 새겨진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의 시작을 기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은서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그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강은서는 강요된 결혼에서 도망쳐 나와 예상치 못한 운명을 만났다. 초라한 고물상인 줄 알았던 남자는 사실 거대한 재벌가의 후계자였고 그녀의 복수를 함께할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정의를 찾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보리가 그들의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강은서와 권지훈.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함께 걸어갈 그들의 미래는 분명 밝게 빛날 것이었다.